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번 챕터 때 배울 내용은 이제 광합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이제 고에너지 화합물인 이제 글루코즈 같은 고에너지 화합물이 CO2로 전환되면서 산화되면서 되는 그런 이화 작용을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를 반응물로 활용해 가지고 네, 이제 고에너지 화합물인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첫 단추인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합성 작용, 네, 광합성 작용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을 한 개 뽑으라고 한다면은 이 반응을 뽑을 것 같아요. 예, 이 광합성 반응을 뽑을 것 같은데 광합성의 알짜 반응식은 네, 6개의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6개의 물이 만나서 이제 빛 에너지, 선라이트, 예,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겠고 그 결과로서 이제 C6H12O6라는 글루코즈 이것을 합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산소 몰레큘을 합성하는 이 반응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광합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더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들어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가스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만약에 광합성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의 결과로서 생성물로서 나오는 탄수화물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곡물, 작물의 생산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물의 생산량은 현재 우리의 지구가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은 아직 체감하기 어렵지만은 네, 식량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식량 위기가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 같은 이제 후진국 같은 데에는 식량 위기가 아주 뼈저리게 체감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한 2013년도의 예측에 따르면은 2030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50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미래죠. 우리가 한 뭐 나이가 한 20년 뒤니까 25년쯤 뒤니까 예, 우리가 한 뭐 4, 50대 됐을 때쯤에 이제 지구의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두 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인구가 두 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35%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35%가 증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작물의 생산량이 85%가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고기도 먹기 때문이죠. 예, 작물은 사실 인간은 작물을 다이렉트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작물을 어, 가축, 예,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의 먹이로서 활용하고 그 소 돼지를 우리가 인간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구의 35% 증가는 작물의 85%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막화가 되고 있죠. 예, 경작이 가능한 경작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단위 면적당 작물의 생산량을 85%나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성된 산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매스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바이오매스는 주로 이제 셀룰로즈 같은 고분자가 바이오매스의 주 성분인데 얘네들은 이제 바이오매스는 사실 현재로서 이제 페트롤리움, 예, 석유화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또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섬유 이런 소재를 갖다가 바이오매스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나 플라스틱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이제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타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바이오매스도 이제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화학 반응이 지구의 지속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연간 한 10에 11승 톤 정도의 탄소가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고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고정되는 거죠. 고에너지 화합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예, 10에 11승 톤의 탄소는 이제 에너지로 표현하면 10에 18승 킬로줄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지금 탄수화물로 전환되고 있고, 인간은 이걸로 아까 말했듯이 식량으로 쓰기도 하고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원 또는 플라스틱의 이제 전구체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간이 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된다 이걸 갖다 이제 픽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탄소가 고정된다. 그래서 카본 픽세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 반응입니다. 그럼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뭐가 있냐? 크게 이제 지상식물이 있겠죠. 우리가 항상 보는 나무 같은 지상식물. 지상식물을 우리가 영어로 higher, 학술적으로는 higher pl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이끼류도 있어요. 이끼류.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모스라고 부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는 이제 해양 조류가 있고요. 그다음 민물이 있죠. 해양 민물 조류가 존재를 하게 되고 영어로 alga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상의 맨 처음에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할 때 이런 조류의 형태였을 거예요.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런 이끼류를 거쳐서 이끼가 이제 지상식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상식물이 higher plant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진화 과정의 체계 측면에서 고등식물이다, 고등광합성 생물이다 얘기를 해서 이제 higher plan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조류에서 이끼류로, 이끼류에서 지상식물로 되는 진화의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랜드 콜로나이제이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땅이죠. 지상을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식민지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속에만 존재하던 이런 조류 형태의 광합성 생물이 점점 지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상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랜드 콜로나이제이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생화학 과정 중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자연계 광합성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계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공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artificial photosynthesis, artificial photosynthesis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반도체성 입자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고 또는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거나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인공광합성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광합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광합성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반응, 두 번째는 암반응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명반응은 light reaction, 그다음 암반응은 dark reac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광합성 프로세스가 나눠요. 명반응, 암반응이라서 이거는 뭐 낮에 일어나고 암반응은 밤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햇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명반응이든 암반응이든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조건에서. 그래서 빛의 유무와는 뭐 상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암반응이 낮에도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명반응의 알짜 반응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명반응은 이제 12개의 물 분자가 전자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전자를 12개의 NADP 플러스 얘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빛을 받아서
이제 12개의 NADPH가 합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물로부터 유래한 프로톤, 그 다음에 6개의 물 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이제 18개의 ADP가 18개의 ATP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너지에 의해서 명반응은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회수한다. 전자의 회수는 NADPH라는 형태로 저장된다. 우리가 NADH는 배웠는데요. NADPH는 P가 더 붙은 거죠. 이 P는 NADH의 구조에 그냥 포스페이트기가 한 개 더 붙은 겁니다. 네, 크게는 차이가 없어요. 니코틴 아마이드, 다이니클레오타이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화작용,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화작용에서는 NADH가 환원당량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배울 동화작용의 첫 단추인 포토신세시스에서는 NADPH가 환원당량체로서 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응은 뭐냐? 암반응은 이산화탄소를 6개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여기서 명반응을 통해서 합성된 12개의 NADPH가 12개의 프로톤과 만나서 탄수화물 C6H12O6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12개의 NADP 플러스를 내놓게 됩니다. 산화가 되게 되죠. 이 과정 중에서 여기서 합성된 18개의 ATP가 18개의 ADP로 전환되게 되죠. 네, 이 과정이 암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반응과 암반응이 한 사이클을 다 돌게 되면은 이제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NADPH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ADP도 ATP로 합성됐다. 여기서 바로 쓰였으니까 얘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6개가 되고 얘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이 이제 전체 광합성의 알자 반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명반응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의 고정 반응인 암반응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이번 챕터 때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내에 어떤 조직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또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그 다음에 ATPase,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클로로플라스트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먼저 세포가 있고요. 핵이 있으면은 이제 광합성 생명체가 아닌 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 우리가 이끼류, 조류, 지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포 소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건 아니고 얘에 더해서 플러스로 클로로플라스트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한글로 엽록체라고 불리는 거죠. 엽록체라고 불리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엽록체도 이제 공생설이 존재해요. 공생설. 그래서 원래는 광합성 기능이 없는 생명체가 이제 클로로플라스트라는 원래 독립적인 미생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얘가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탄수화물을 갖다가 카보하이드레이트를 갖다가 우리의 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도 윈 나도 윈윈 하자. 그래서 공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생설은 심바이오시스죠 라는 그런 학설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플랜트 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이제 플랜트 월이 존재하고요. 세포 벽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액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폐물들을 쌓았는데 여기 이제 클로로플라스트가 여러 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클로로플라스트가 한 세포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로플라스트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전자 현미경을 찍어보면은 이런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뭔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쉽게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그림이 되겠고요. 엽록
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비슷하게 먼저 아우터 멤브레인이 존재를 해요. 체 외곽 멤브레인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이너 멤브레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아우터와 이너 멤브레인이 존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와 이너 멤브레인 사이에 인터 멤브레인 컴파트먼트 또는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너 멤브레인 안쪽에 이제 스트로마, 네, 그 다음에 그라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처럼 쌓여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라나라고 했고, 그라나의 복수형이 그레니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전처럼 쓰인 거 말고 요 빈 공간 이런 걸 갖다가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라나 안에 이너 멤브레인 안에 스트로마라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라나라는 조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라나의 구조를 보면은 얘도 하나의 멤브레인으로 있어요. 예, 이렇게 멤브레인으로 있고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 빈 공간을 갖다가 루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 밖은 스트로마죠. 예, 그래서 틸라코이드 이 멤브레인을 갖다가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사일라코이드 멤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틸라코이드 막.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 요 부분은 이제 막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제 어떤 이제 단백질이 있고요. 틸라코이드 막에 단백질이 있고 이 바깥쪽은 아까 말했지 스트로마, 그 다음에 안쪽은 루멘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 틸라코이드 막에 사일라코이드 멤브레인에 다양한 막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광합성을 수행해 광합성 단백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하려면 일단 빛을 받아야겠죠. 빛을 받는 것은 피그먼트가 역할을 합니다. 염료죠. 예, 우리가 색을 띠고 있는 염료. 그 염료의 색깔은 뭐겠어요? 식물의 이파리가 초록색한 이유는 이런 염료의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염료가 뭔지는 점차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염료를 둘러싼 프로테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순수한 프로테인이 아니라 염료가 포함된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피그먼트 프로틴 컴플렉스 이렇게 줄여서 PPC라고 부릅니다. 이런 PPC들이 이 틸라코이드 막의 막단백질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빛의 흡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염료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염료는 대표적인 염료가 이제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가 존재하게 돼요. 엽록소. 그 다음에 카로테노이드라는 염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클로로필에 대해서 배워보면은 클로로필은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구조 좀 많이 맞죠? 이거 폴피린 구조죠. 폴피린. 예,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는 햄 구조에 대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 원자의 철 대신 헤모글로빈처럼 철 대신 이제 마그네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이가 상태로 있습니다. 마그네슘 2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유기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필은 이제 클로로필 A, 그 다음에 클로로필 B,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에 있는 클로로필은 박테리오 클로로필 A, 박테리오 클로로필 B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R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이 R그룹들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R그룹의 종류에 따라서 클로로필 A냐, 클로로필 B냐, 또는 박테리오 클로로필 A냐, 박테리오 클로로필 B냐 이런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햄 구조죠. 바로 햄 구조. 요게 이제 산소가 붙는 햄 구조입니다. 그래서 철 대신 마그네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치환기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구조가 이제 엽록소의 구조인데 엽록소의 구조가 왜 색을 띠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보려면은 우리가 유기화학 때 2학년 때 배운 유기화학 시간에 배운 컨주게이티드 스트럭처를 상기시켜 보면 됩니다. 컨주게이티드 스트럭처는 우리가 2학년 때 특수한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 흡수 파장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클로로필은 거대한 컨주게이티드 스트럭처입니다. 네,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다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네, 이쪽으로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 다음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네, 단일결합, 이중결합. 네, 그리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네, 이렇게 거대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R그룹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클로로필 A, B 뭐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런 치환기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빛의 치환기 종류에 따라서 빛의 흡수하는 스펙트럼이 변화하게 돼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빛에 존재하는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컨주게이트 시스템이 이런 R그룹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빛의 흡수 스펙트럼이 조절되게 되고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B 치환기의 다른 거에 따라서 이제 빛에 흡수되는 파장이 살짝씩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엽록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로테노이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카로테노이드는 클로로필처럼 이제 고리형 구조, 고리형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 체인형 시스템을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카로테노이드는 기본적으로 노란색이죠. 네,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로테노이드 하면은 대표적인 게 알파 또는 베타 카로틴,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 다음에 뭐 루테인, 네, 루테인. 그 다음에 라이코펜은 이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죠. 토마토. 그 다음에 뭐 제아잔틴이라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카로테노이드가 있게 됩니다. 카로테노이드의 뭐 여러 치환기들의 차이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종류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로테노이드도 색깔을 띠게 되는데 클로로필의 초록색이랑 다르죠. 그래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카로테노이드는 액세서리 피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로로필이 초록색이라는 거는 푸른색과 클로로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흡수하는 게 푸른색 또는 붉은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록색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클로로필은 어떻게 보면 초록색 빛을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대략 500나노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초록색에 해당하는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란색의 카로테노이드가 이런 초록색의 빛을 대신 흡수해줘서 그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푸른색, 그리고 초록색, 붉은색에 해당하는 전체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다 흡수할 수 있게, 다 가역성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액세서리 피그먼트라고 합니다. 클로로필에 놓치고 있는 액세서리 피그먼트로서 이제 필인 업절션 스펙트라 오브 안테나 컴플렉스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이 이제 짧은 파장인 파란색과 붉은 파장인 장파장을 흡수하는 반면 이제 카로테노이드는 여기를 흡수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카로테노이드와 클로로필이 있으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카로테노이드 컨주게이티 시스템이에요. 예, 체인형이지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중단일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카로테노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로테노이드와 클로로필이 도대체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운 클로로필 B와 클로로필 A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 A를 살펴보면 이쪽 빛은 푸른색을 얘기를 하죠. 파란색 빛을 흡수하는 거고, 갑자기 초록색 되면 이제 빛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쪽에 해당하는 붉은색 빛을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로필 A는 푸른색과 붉은색 빛을 위주로 흡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에 이제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죠. 얘네들을 이제 노란빛인 카로테노이드가 잘 흡수를 하게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로필 카로테노이드의 조합은 전체 이 노란색이 이제 솔라 스펙트럼인데 태양광 스펙트럼이죠. 태양광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이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이제 다 협심해서 커버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 조직이 이제 피그먼트 프로틴 컴플렉스가
이제 피그먼트에는 카로테노이드와 크로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이제 보면은 크로필 A가 크로필 B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고 카로테노이드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아서 크로필 A가 이제 여기 에너지를 리액션 센터라는 반응 중심부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액션 센터에서는 H2O가 O2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는 거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전자를 회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게 이제 광합성 작용의 첫 단추예요. 먼저 광합성 과정 중에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로필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보면은 먼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S0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받아서 역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루모 호모 레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QY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QY 스테이트.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소렛 밴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S1 스테이트에서 QI 스테이트로 가는 이 과정 중에는 이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파장을 흡수하겠죠. 이게 이제 붉은색 장파장인 붉은색 빛을 흡수하는 거고,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부터 소렛 밴드까지는 이제 푸른색 빛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은 여기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제 광합성 단백질의 내부를 피그먼트 프로틴 컴플렉스는 클로로필이 이렇게 배치를 하게 있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얘가 예를 들어서 소렛 밴드 등 QI 스테이트는 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에너지가 이제 전자가 전자는 아니고 에너지가 여기 상태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여기 상태의 에너지는 인접한 클로로필에 전달을 하게 돼요. 그 인접한 클로로필도 마찬가지로 QI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접한 클로로필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 중인데, 그럼 공간적으로 분리된 클로로필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여행을 떠나는 거죠. 클로로필을 점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클로로필의 네트워크라고 살펴보면은 이제 포톤이 들어오면은 포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포톤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얘는 이게 형광이죠. 형광으로 크라이 스테이트에서 그냥 여기로 이동되지 않고 그냥 다시 그라운드로 스테이트로 떠지면 그때 플로레센스가 형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운 좋은 포톤들은 쭉쭉쭉 이동하다가 이 이제 좀 찔한 게 이제 반응 중심부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한 물분해 과정이 일어나는 반응 중심부. 반응 중심부에 이렇게 하다가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반응 중심부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얘가 이제 H2O가 O2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게 되겠죠. 4개의 전자를 내놓게 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적어보면은 2개의 H2O 분자가 4개의 프로톤과 그 다음에 4개의 전자와 그 다음에 1개의 산소 분자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전자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는데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 광합성 반응 중심부를 찾았네요. 그럼 이걸 개별적인 클로로필 분자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광합성 틸라코이드 막이 있고 이제 피그먼트 프로틴 컴플렉스 PPC가 있고요. 틸라코이드 막이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PPC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PPC 내부에서만, 요게 하나의 PPC 내부에서도 클로로필을 합핑해서 이용하지만 인접한 PPC가 있으면 이쪽에도 이제 클로로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인접한 PPC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의 이 몰레큘 하나의 이걸 갖다가 이제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줄여서 LH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 이 연한 초록색에 해당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물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이 반응 중심부예요. 반응 중심부에 에너지를 전달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전자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 중심부에
물론 클로로필이 존재하긴 하지만 클로로필의 개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파를 수신할 때 안테나를 펼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오는 신호를 잡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안테나만 세우면 히팅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반구판 안테나를 달죠. 그러면 시그널이 오면은 여기 반사돼서 결과적으로 이 시그널이 잡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빛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반응 중심부를 히팅할 수 있게 클로로필을 역이시킬 수 있을 찬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안테나판 역할을 하는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는 이 에너지가 클로로필을 포함하고 있고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처럼 반응 중심부의 에너지를 다 몰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중심부에서 효과적으로 물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리액션 센터 반응 중심부 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RC라고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빛이 1차적으로 흡수되는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도 막단백질이에요.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색 광합성 박테리아 네. 에 존재하는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를 이제 구조를 분석한 결과예요. 단백질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 뭐 이런 구조가 보이겠죠. 얘네들은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에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얘는 프로테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어요.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카로테노이드죠. 카로테노이드가 존재를 하게 됐고 이 초록색은 고리형 구조죠. 클로로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합성 부위와 단백질 부위와 그 다음에 피그먼트가 혼재되어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한 피그먼트 그리고 프로틴 컴플렉스 PPC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탑뷰고 이게 옆 사이드 뷰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됐고 얘네들이 다 이제 알파일릭스 구조 이제 하이드로포빅하겠죠. 포빅하기 때문에 얘가 틸라코이드 막이 이렇게 있게 되겠고 여기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클로로필은 이제 푸른색과 붉은색을 감응해서 여기가 되고 카로테노이드는 이제 약간 초록색 빛을 여기 하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인접한 클로로필에 이렇게 전달 또 필요하다면은 다른 피그먼트 프로틴 컴플렉스에 전달 궁극적으로는 리액션 센터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물리화학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로로필의 에너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게 진동수는 파장분의 스피드 오브 라이트 이거죠. 이거는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이제 빛의 속도예요. 그 다음에 H는 이제 플랑크 상수인데 플랑크 상수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컨. 요거는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파장무 정보만 있으면은 이제 빛의 에너지 상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크면은 장파장이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작은 거죠. 장파장이라면 붉은색 같은 거 가시광선에서는 그다음 파장이 짧다 뭐 단파장이다 자가시광에서는 이제 파란색 블루 라이트가 단파장이겠죠. 그럼 에너지가 크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클로로필의 여기 에너지 상태를 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가장 높은 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호모 레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가장 낮은 게 루모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 레벨 밑에는 이제 수많은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 진동 스테이트가 진동에 의한 여기 에너지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에너지들은 다 제일 밑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존재를 하겠다가 이제 장파장이 비교적 장파장인 레드라이트를 받으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장파장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튀어오르지 못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first excited state, 아까 말한 QY state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다양한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단파장인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블루라이트가 observation 되면 이렇게 여기 에너지가 높은 곳까지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아까 얘기한 소렛 밴드라고 하는 그런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까지 점프를 하게 돼요. 사실 여기 에너지는 이 소렛 밴드까지 익사이테이션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인터널 컨버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빛을 방출하지 않고 열로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쉽게 이제 QI 스테이트, 퍼스트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굉장히 빠르게 릴렉세이션이 됩니다. 그 타임 스케일이 한 피코세컨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클로로필이 여기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루라이트든 레드라이트는 여기 에너지를 여기까지 보내는 거고, 블루라이트는 여기까지 보내지만 얘가 재빨리 인터널 컨버전을 통해서 여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다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형광으로 이제 방출이 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형광으로 방출되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또는 광합성에 활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클로로필 몰레큘이고요. 그다음 피그먼트 프로틴 컴플렉스 안에는 여러 가지 클로로필 몰레큘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first excited state인 QI state, 이게 ground state인 S1, S0 state. 여기 에너지가 다 여기 모였습니다. 그럼 이 익사이톤이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여기 에너지들이 점프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리액션 센터에 있는 클로로필한테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리액션 센터에 있는 클로로필은 이제 QI 스테이트의 에너지의 상태가 적어요. 그래서 약간 싱크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레벨이 낮은 쪽으로. 그럼 익사이티 리액션 센터의 클로로필은 나중에 이 여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분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클로로필 몰레큘이 아닌 안테나 컴플렉스로 확장하면은 뭐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광합성 자동 중의 빛 에너지의 여기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